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켜져야 할 10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은 메르스 사태 당시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의 발표 사진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언론들은 처음 보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의 잠복기가 2에서 14일이다. 또 잠복기에는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으면 전염력도 없다. 이런 얘기라든가요. 또는 항공인의 전파 우려가 없다. 메르스는 비말 전파이지 에어롤 전파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메르스 때 이상하게도 2m 이내 감염이 없다고 했는데 뭐 3, 4m 떨어졌는데도 감염이 된다든가 1시간 이상 접촉해야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5분에서 10분 만에 감염이 되는 사례도 나오고요.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라고 했는데 18일 지나서도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화면은 제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메르스 공식이 말하자면 모두 깨져나간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난 거죠.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혼란을 2014년 세월호 때도 한번 또 겪었습니다. 전원 구조됐다. 이러한 오보 사건이 있었죠. 진도군청의 한 공무원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상부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이 내용을 언론사에 또 배포를 하고 해서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혼란을 가중시켰죠.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2009년 영국에서 벌어졌던 조류독감 사태 때 당시 고든 총리가 했던 연설을 모범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을 하자 고든 총리는 다음 날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고 어떻게 처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질병의 성격은 무엇이고 총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혼란이나 패닉 상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표 창구 단일화입니다. 원 보이스. 그러니까 모든 재난 관련 정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발표 창구 단일화 좀 딱딱한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대변인 한 사람을 정해서 그 대변인이 모든 발표를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정부 당국은 74번의 브리핑을 합니다. 그 중에서 46번 브리핑할 때 3명 내지 5명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발표하는 대표자도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기획총괄반장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에는 질병관리센터장으로 또 바뀌었어요. 한 명이 나와서 발표하는 대변인조차도 중간에 자꾸 바뀌었던 거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었죠. 그때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그림에 나왔듯이 기상청 예보국장, 기상청 대변인,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해서요. 원자력 전문기구입니다. 이렇게 세 기관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특히 기상청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나라에 넘어올 수 없다. 왜냐? 우리나라 상층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항상 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일본에서 거꾸로 방사성 물질이 넘어올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방사성 물질이 넘어오긴 합니다. 당시에 왜 발표를 기상청 대변인이 했느냐라는 겁니다. 원전 문제였고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쭉 원자력 안전기술원 영어로 줄여서
킨스라고 하는데요. 그 원장이 발표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 재난 사건에 대한 대변인은 원자력 안전 기술 원장이었습니다. 비록 기상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원자력 안전 기술 원장이 발표를 했어야 맞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취재 현장의 질서 유지입니다. 많은 재난의 경우에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접근을 통제하려고 하려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다른 묘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접근 제한선은 2대, 말하자면 프레스 라인을 두는 거죠. 소수의 풀 기자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대면 브리핑, 이것도 모범 사례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사전 준비입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언론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진은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지난 5월 5일 200회 브리핑 때 사진인데요. 맨 위 사진은 1월 20일 날 첫 브리핑이고요. 맨 아래쪽 사진은 100일을 하루 앞둔 4월 27일 브리핑 때 모습입니다. 브리핑 횟수가 지금쯤이면 한 300회가 넘었겠죠. 매일 수십 페이지의 보도자료가 기자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매일 충분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공식 브리핑이 끝나고도 몇십 분에 걸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매일 반복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둔 발표입니다. 대변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요. 또 본인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하고 조심스럽게 발언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세월호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의전용 의자에서 컵라면을 먹기도 했고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난리 났네 하는 말을 하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기도 했고요. 세월호 사고 때문에 강원 소방청에서 출동했던 헬기가 추락을 해서 그 소방 공무원들이 사망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당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참석자들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길환영 KBS 당시 사장이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국민 정서를 반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었죠.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재난 관련 정보를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취재 기자들은 1차적으로는 당국의 정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피해자 가족을 만나야 되고요. 또 피해자 가족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목격자라든가 이런 제3자의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 정책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보다는 피해자 가족 내용은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는 더 하고요. 당국이 공식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하지 않다 보면 부정확한 내용으로 보도가 하게 되고요. 재난 성격이 점점 더 인재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인재로 바꾸는 것이 언론의 어떤 속성이 아니고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일곱 번째는 재난 관련 정보의 공식화입니다. 모든 재난 정보는 공식화돼야 합니다.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노코멘트를 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공식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3일이었는데요. 당시에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해서
한북 길주에서 5.7의 인공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규모 4.6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진 파형이 자연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6차 핵실험을 브리핑하는 기상청 브리핑 때 기상청 국장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함몰 지진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몰 지진이란 건 뭐냐 하면 핵실험을 해서 그 여파로 해서 산이 붕괴하면서 나는 지진, 이걸 함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국장이 처음에 바로 대답을 못해요. 이 국장은 지진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또 국장으로 부임한 지도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저 뒤쪽에서 그 담당 과장이, 이 담당 과장은 꽤 오랫동안 지진 담당을 했었거든요. 두 팔을 번쩍 들더니 이런 표시를 합니다. X 표시 아니다 라고. 제가 기자회견장 맨 뒤에 있어서 그 장면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국장이 얘기를 합니다. 함몰 지진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틀렸죠. 나중에 전문가들은 함몰 지진이 맞다고 하고, 그날 주제는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얘기하지 않아도 된,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바람에 벌어졌던 해프닝입니다. 여덟 번째는 즉각적인 오보 대응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부정확한 취재로 인해서 부정확한 보도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유언비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재난 커뮤니케이션 주최하는 담당자는 항상 언론 보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고 감시를 해서 언론 대응을 즉각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그 재난 당국자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충분하게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직접 언론에 소개를 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했던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데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슈를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신문 방송 기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문 방송 기자들은 일일이 본인들이 전문가를 찾아서 취재를 할 필요 없이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에서 모아서 전달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사안이 좀 중대할 때는 아예 전문가들을 모으고 또 신문방송 기자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직접 현장에서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 재난 커뮤니케이션 주체자,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면 방역대책본부겠죠. 방역대책본부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재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애신기자 취재 지원, 이거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5월 7일 날 애신기자들을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브리핑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10가지 재난 커뮤니케이션 원칙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책인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참조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소통의 4가지 원칙 기억나십니까? 첫째, 개방성, 그리고 신속성, 단순한 신속성이 아니고 정확성을 담보한 신속성, 그리고 진정성, 일관성,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켜야 할 10대 원칙, 그 중에서 제 생각에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이며 일원화된 발화창구, 곧 한 명의 대변인을 꼭 두어야 한다는 것 하고요. 이 대변인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